예, 반갑습니다. 학토교통이 있는 서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에서 많이 오셨네요. 몇 시간, 여기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럼 고속도로 뚫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정말 너무 걱정들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저하고 국토교통에 계셨던 우리 김석기 의원님도 오셨고, 우리 전민선 부선님, 또 전민선 부선님은 제 경찰 선배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디기호 의원님도 오셨고, 저희들이 그 원내대책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지금 의원님 몇 분들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때까지 다들 느끼셨겠지만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선동을 임삼고 있는 이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의 합작품이 거의 패턴화되고 있다. 거의 지금 정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계담 정치, 거짓 선동 정치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결국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오느냐? 결국 우리 국민들,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십몇 년 전이니까 우리 KTX 만들 때 천성산 도롱뇽 사태. 그때 천성산을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서식이 안 된다. 어떻다 온갖 괴담을 퍼뜨리면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연장되고 140억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롱뇽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사패산 터널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패산 터널 뚫으면 고산처 군락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인근에 소음이 많아서 사찰 수행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22개월 동안 연기가 되면서 무려 5,400억이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혀 소음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렇게 괴담 정치에 의한 선동 정치는 오히려 정말 우리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은 많은 국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선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누가 어떻다, 누가 특혜가 어떻다 이 부분보다는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탄이나 대안이나 양평군에서 만드는 이란, 이안, 상안 전부 통틀어서 과연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이 기준으로 삼아서 예탄이든지 대안이든지 여러 가지 안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와 아울러 과연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교통 수요가 분산이 되느냐, 경제성이 어떠느냐, 환경성이 어떠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야, 예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왜 시점, 종점이 바뀌느냐,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이후에 24건의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 14건이 시점, 종점이 바뀝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지금 거의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탄화하면 과연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노선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탄을 통과하고 나서 선정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를 보는 게 타당한 조사입니다. 엄연히 구별되는데 그걸 가지고 뭉뚱거려서 확인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풀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는
우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교통수요, 측면, 경제성 부분,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설명을 비교를 해 주실 거고요. 아울러 다른 분들도 그러면 양평에서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과연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다음 주 26일 날 저희들 또 국토위 해난 7.23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양평군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맞는지 오늘 정말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엽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양평서부터 서울오는 고속도로가 빠른 시일 국민의 입장에서 이 관철시킬까 이렇게 주최를 해주신 우리 소원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 상당히 또 수해 현장도 그렇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이 상당히 바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리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패널이나 이렇게 또 발제자로 오신 우리 도로국장님이나 또 우리 토론자 이 모든 그 분들이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도로에 대해서 최고로 권위자이시고 1인자를 이렇게 또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결이 참 이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이태영 대표님이나 우리 전진성 교수님께서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앙대로 관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 우리 서범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타함과 타당성안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와보지 않고 뭐 이런 언론에서나 또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것을 확인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가짜 뉴스로 허구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그거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론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양평과 서울의 고속도로 여기 오는데도 오늘 거의 2시간씩 걸렸지만은 이제 20분대로 이렇게 해서 땡겨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든 오늘 바쁜 일정에 자리하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경청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관철에 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호를 보시면 크게 예타로 되는 양서면이 정점인 양서면이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예타 그리고 이 강상면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소속하는 그 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요거는 그 시점 가밀 제시부터 여기 그 중부 내륙과 만나는 지점까지 27km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변경되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에는 여기에는 IC가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 강상면 종점 부분에 대해서는 강상면에서 중부 내륙과 만나는 부분은 여기에 강화 IC를 넣는 걸로 해서 연장은 2km가 더 많은 29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2008년에 그 한신공연에서 이 서울 이쪽 송파 쪽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 6번 국도에 마주치는 6번 국도에 접속하는 그 민자고속도로 민자 지방도 사업을 한신공연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BC는 있는데 재무성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도에 제안했다가 이게 이제 반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두물머리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교통 정체나 아니면 양평군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그 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해소에 대한 그 여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 고속도로에 대한 망 차원에서 2017년에 그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이 2008년 제안되었던 그 한신 사업, 한신에서 제안한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이쪽 중부 내륙까지 쭉 연장하는 그 노선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2019년에 이제 그 예타를 시행을 해가지고 예타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이제 후속으로 타당성 조사를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1년 4월에 통과하면서 22년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 예타 노선을 가지고 일단은 지역에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타를 할 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자체 내 쪽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사업이 자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의견도 듣고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는 그 예타에 사고 있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의견, 예타 노선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제 용역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타 노선에 대한 기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검토 방향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었는데 실제 고속도로를 하면서 이 고속도로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시거든요. 외연,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멀리 가라. 그리고 웬만하면 이 동네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IC는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IC가 아니고 그냥 통과한 제이시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특히 원하는 게 이런 IC를 설치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기 동네를 치는 이런 노선들이 과연 그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변 마을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산지구에서 그런 마을을 단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 노선 행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양홍머리 1터널, IC, 노양 이래가지고 이 안에 다른 어디에 이렇게 접촉부를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이 터널 있고 IC 있고 또 도량 나오고 여기는 좀 이제 야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당초에 이제 예타 용역 초기에는 요 노선 검토 자체가 여기보다 더 밑으로 갔던 부분도 다시 이제 여기에 또 마을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다시 또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 양평 간 서울 고속도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신의 서범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양평 군수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집중호우로 많은 실행자가 있었고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분들에게도 유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양평도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신속하게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시고 지자체장들에게 칩을 주신 점 감사드리고 지자체장님께서도 칩을 내서 복구의 안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양평에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 아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양평도 다녀가시면서 양평 현안도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정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선교 당협위원장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지역에서 지역 현안을 조사하시면서 최근에 우리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윤순호 군의회의장님도 함께하셨는데 군의회에서도 우리 집행과 더불어서 양평 군의 의견을 한 목소리로 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이태영 장명호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대표로서 지역의 여론을 함께 하시면서 또 지역의 여론을 모아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양평의 우리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도로 추진 과정은 아까 이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8년도부터 우리가 논의되어 오다가 2017년도에 당시 김선교 국회의원의 군수께서 제작하고 계실 때 양평 고속도로 500원 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에도 선정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7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비 타당성 검토를 선정이 돼가지고 21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하나씩 다 모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타당성 안이 어디로 예타 안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평으로 오는 것이 좋다.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안식이 오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서울 양평간 그래서 양서안이 된 배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 때 도보 가이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그렇게 간 거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양서로 가자 감사하러 오자 이런 말은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타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고 당시 정동균 군수도 열심히 했고 저도 군의 의장으로서 윤석열 의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열심히 도와가지고 21년 4월 30일 날 예타가 통과되는 그런 쾌거를 우리 양평에서는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음에 22년 4월부터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저희가 양평군이 이제 첫 번째 안을 받았던 것은 22년 7월 18일입니다. 22년 7월 1일 날 제가 이제 군수로 취임을 하고 그때 이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타의 안에 우리 양평군의 안시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군수로서 예타 통과 우리 예타 안에 양평 안시가 없는 안을 잘했습니다. 이거 해주시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타가 통과 전부터 또 통과되고 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과정들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화시가 포함되는 3개의 노선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께서 군수 시절에 2005년도부터 2015년, 16년부터 2년 동안 16, 17년 동안에 양평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2030 계획인데 여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런 안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요 제시가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평군 기본 계획인데 이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저희 보면 145페이지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활용을 하냐면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에서 건의서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양평에는 강화시가 시도됐다는 일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게 예타가 통과된 후에 우리 지역의 그 최재관 민주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그 당시 군수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강화 RC가 설치되는 주민 의견을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게 21년 5월 13일인가요? 예, 5월 12일이네요. 이때 이미 양평 고속도로에는 강화시가 포함되는 얘기를 늘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민주당의 이제 당론적인 그 의견들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난 7월 16일 날 이제 그 성명서 발표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여자평 지역 기자회견이라는 말로 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 끝까지 원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상아시 포함하는데 이거 오타가 났어요. 잘 못했네요. 여기 보면 강아시를 포함하는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강아시라는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기사에서. 이제 강아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세경문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양평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동 인권 노동인권센터, 강동 시민연대, 강동 시방나눔센터 이런 뭐 양평은 양평 정치위원 하나 있네요. 하남 뭐 이렇게 전혀 양평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양평에 와서 기자회견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사이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들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RC가 없는 원안을 현직 군수가 전진선인데 왜 제가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강아시가 포함되는 안을 가지고 이제 3개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던 아까 아마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거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원안으로 타당성 안으로 할까봐 그래도 우리 진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갈 테니까 여기쯤에 아시가 하나 있어야 된다. 양평에 양평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어요. 두 번째는 지금 국토부 안처럼 해줬고 세 번째 안은 아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양평 고속도로 보면 양평에 RC가 있어야 되는데 그 RC가 있을 만한 곳은 여기는 이제 없으니 강구는 없으니 강화에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염원이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중동 RC가 이제 제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예타 안에 지역인데 여기서 넘어가면 바로 터널입니다. 터널. 그래서 여기는 두루머리 RC가 있기 때문에 또 RC가 있고 여기는 터널이기 때문에 전혀 제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 그냥 하나 잡았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좀 지나면 양서 1터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면 또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바로 또 터널이에요. 여기는 어디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또 지나면 여기 이제 양평 RC, 옥천 RC가 옥천 RC라고 하는 양평 RC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붙일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중앙선 철도 지나가고 고선 지나가고 한강이 지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여기 한 2km 될 거예요. 여기 다리.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땅이 있는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그거 지나고 나면 여기 남양평 아시대가 안 돼. 여기 지나고 나면 여기 소강리에서 완전히 개발, 우리 주택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돼요. 지나고 나면 또 터널이에요, 남평에. 시험장에 답이다, 시험장에 답이다. 시험장에 나와 보시면 다 아시세요.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여기 주민들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못 붙이자. 우리 양평에 고속도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여기에 백평산이라는 산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덜 돼서 주민들이 반대가 그나마 덜하기 때문에 여기 RC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강산면인데 강산면 부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여쭤보니까 우리는 찬성한다고 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병사 미리 1, 3리, 4리 이장님들이 토트를 뭉쳐가지고 우동에 오지 말아요 얘기하면 우리 양평 토트를 못 옵니다. 제가 제발 오지 말아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서 설명하면서 그래야 양평의 미래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답 있다고 했어요. 현장에 답. 그래서 우리 김정재 위원장님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생생한 모습 들으셨잖아요.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서영원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오기까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현장 조사도 했고요. 저는 한국도로기술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국도로학회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신도시학회도 맡고 있고 또 영국도로기념사업자에도 제가 정책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양평 국민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 고속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이고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용역사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청소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용역도 아니고 용역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 설계사나 엔지니어링사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엔지니어링이나 설계사로 불러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엔지니어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의 의견을 듣고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엑스퍼트 저지먼트라고 해서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말씀을 하라고 하면 정말 한 3시간, 4시간 하고 싶고요. 아니면 짧게 하라면 제가 한 10분 얘기하고 싶은데 이 현재 우리가 고속도로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건설을 반대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근데 어쩌보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안과 대안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로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도로는 등급이 있어요. 일반 도로도 있고 여러분이 군에 다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도로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각 도로마다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동성과 접근성이에요. 철도와 다른 것이 도로는 도어 투 도어죠. 집에서부터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등급이나 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고속도로는 이동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터체인지나 제이스처럼 접근이 용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브리프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냐 아니면 건설 사업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으냐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제 국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38조에 의해서 주무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대의 되기 위해서 국가기관은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많은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타당성 조사하고 결과물이 똑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대의 꾸준 꿈과 현재 60, 70 되신 현재 상태의 이후의 꿈은 같을 수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이후의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도를 얘기를 해요. 어떤 거는 5만 지도를 보고, 어떤 거는 2만 5천, 어떤 거는 1000도, 어떤 건 그 이상의 스태프를 보고 하거든요.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극대화해서 비유하면 저 달이나 화성에서 지구의 양평군의 도로를 보는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대기권에서 볼 수 있고, 또 비행기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양평군을 돌아다니면서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에 통로박스가 필요한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극대화했지만 달이나 화성에서 보는 정도는 예비 타당성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기권에서 보는 거는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행기에서 보는 거는 기본 설계, 실제로 땅속을 걸어다니면서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는 실시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의 용역을 조사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비용팀하고 수요팀이 붙는데, 그때 용역 대가, 엔지니어링 대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수요팀하고 비용팀하고 달라지지만 2천만 원이었어요. 그게 2,500원으로 올라오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3천만 원이 됐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수요팀이 3천만 원 받고 비용팀이 3천만 원을 받아요. 저희가 엔지니어링사에서 시공 설계 일괄 입찰이라고 하는 턴키를 할 때 한 달에 기술자 한 명 투입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을 받아요. 근데 3천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 기관이나 뭐 실제 문화재 조사라든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청에서 발주청에서 요구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비용 산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시멘트가 얼마고 뭐 양이 얼마 해서 공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 공사비하고 많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타당성 조사 이후에 기본 설계, 실설계를 하면 또 변화가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건설을 해달라고 하지만 중간에 또 관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평뿐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공사, 공단, 공사, 뭐 LH 많은 데가 관원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노선을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땅속에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선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제 가끔 그 신문에서나 언론에서 보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것이 타당성 조사로 이후에 시험 수행을 하면서 몇 프로가 변했냐, 시종점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상사원 중재인을 해서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도 조금 관여를 하는데,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변화될 소지가 많죠. 왜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의 낭비와 재정 건전성만을 보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타당성 조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업이 타당하냐를 본 거기 때문에 타당성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관원이나 민원이나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비가 또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20%, 30%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또 만들었던 게 타당성 재조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에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러면 건설 사업 효과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엔지니어나 건설 기술인들한테 어떤 노선이나 안이 불가능하냐고 보면 대부분 건설이나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적으로는. 그러나 실현 가능성, 실효성은 적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서울에서 부산을 모든 터널로 할 수 없고, 그죠? 최고의 단단한, 철판이 제일 단단하다면 서울에서 부산을 철로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안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들한테 물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민자 노선이 있었고, 예타 노선이 있었고, 양평 분야에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강화 ICRC도 얘기하시잖아요.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 분석입니다. 수익률이 근간이 되는 사업성이 나오냐를 보는 거고, 정부나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할 때는 경제성에 빚이라고 하죠. 들인 돈만큼 건설 효과가 있느냐, 들어간 돈은 봉사비나 이런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효과는 편익이라고 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라서 빚을 따져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거는 최선성이 있어야 돼요.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서 그만큼 이용률이 있냐에 따라서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냐 안다를 따집니다. 그러면 본사업 노선이 원안과 대안이다, 아니면 이제 양평군에서 한 중간에 사망도 있었지만, 이 노선을 보면은 중요한 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엔지니어로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어느 것이 가장 건설해서 사업 효과가 높냐는 거죠. 국민의 도를 혈세를 들여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2만 대도 안 되는 도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냐? 즉 원안으로 만들면 15,800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안으로 가면은 교통량만, 본전 교통량만 따져도 2만 대가 넘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차로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것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또 국가 하천인 남한강을 장대교량으로 통과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구성된 거는 16,000대도 안 되는 교통량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죄송합니다만, 양평 국민만을 위한 거냐? 그렇진 않죠.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양 중에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서울 양평을 타는 사람이 많냐? 아까 이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 8%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남쪽에서 올라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타야 되면 원안이 맞느냐, 대안이 맞느냐? 당연히 우리가 고민을 정치적인,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판단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걸 보자고요. 원래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추진하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수도권 제1순환, 수도권 제2순환에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연계 또는 연결이 돼야 되고요. 서울 춘천과 국도 6호선의 지정체를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3개 노선과 뒤에 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과 중부와 제2순환은 연계 또는 연결이 돼요. 고속도로는 시점과 종점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끼리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 서울 춘천의 정체를, 국도 6호선의 정체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 해소는 뭐냐면 그 도로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경쟁 노선화돼서 그 노선에 가는 양이 전환이 돼야 돼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22,000대, 2만 대 이상이 올라오는 것들은 뭐냐면 교통량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자연 증가가 있고 유발 증가가 있고 전환이 있어요. 다른 도로에서 전환되는 양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효과 중에서 어떤 것이 서울 춘천과 예를 들면은 국도 6호선의 정체를 그나마 해소하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서울 춘천과 연계될 수 있는 안도 없고 현재 구상 계획도 없어요. 다만 서울 춘천과 밑에 한참 밑에 고속도로인 광주 원주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홍천으로 가는 6호선 겸 44호선이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오는 축이 서울 춘천을 타기도 하고
홍천에서는 국도를 타기도 하고 광변 고속도로를 타기도 하죠. 그러면 6호선이나 4호선 공영구간 양평읍에서 대구면 쪽으로 하는 그 도로가 잘 뚫리려면 앞쪽에서 많이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양평읍에서 양평 IC까지의 부하가 더 걸리면 그것도 잘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양평읍에서 어려워하시는 게 주말에 바깥으로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려면 도로가 원안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 현재 대안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판단하기 쉽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엔지니어로서 판단은 제가 모든 해답은 아니죠. 100% 똑같은 안은 아니지만 원안과 대안을 비교했을 때 제가 도로기술사회 부회장인데 내부적으로 아마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과반수 이상은 대안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추진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추진돼야 되고요. 만약에 양평읍에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양평 IC를 통해서 서울 양평을 이용하는 거와 남양평 IC 쪽에 새로운 노선으로 대안으로 이용하는 거와 연장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물머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두물머리에 있는 양이 서울 양평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물머리는 양평 IC보다 훨씬 더 서울 쪽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막힌다고 해서 두물머리에서 차를 돌려서 양평 IC를 통해서 서울 양평을 타고 가겠냐? 그럴 양은 거의 없다고 봐요. 두물머리에서 막히는 거는 이 앞쪽에 올림픽대로부터 정체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큐라고 하잖아요. 이 대기가 막혀서 지금 두물머리 이후까지 막히는 것이 거기에 서울 양평 얘기하시는 이제 국도 1호선의 양은 5만 대 정도예요. 뭐 그렇게 많은 주말 정체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앞에서 빠져주면 되는 거라서 대신 현재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두물머리 이 앞쪽도 교통정체가 많이 해소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 사업을 똑같이 비용을 들였을 때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편익이 더 증진되느냐, 이 도로는 양평 국민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 서울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과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떤 게 더 옳은지 정책적인 판단은 국토부에 맡기고 기술적인 판단은 엔지니어 회사에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그 엔지니어들이 건설 산업이 그렇게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쟁화되면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기술자들이 또 이 산업을 떠나야 됩니다. 제발 이런 고속도로 정쟁화시키지 말고 기술적인 판단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기고 정책적인 판단은 국토부에 맡겼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착수보고 때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내부에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죠. 그 전체 그 수행하는 기간은 1년이 되지만 그 1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주무관청에 발주청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는 것이 결론을 낸 게 아닌데 2달 만에 1개 엔지니어링사가 1개 설계사가 결정할 수 있냐 이렇게 호도를 하면 엔지니어링 회사가 하는 일이 그건데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과 주무발주의 의사를 묻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평군에 작년에 저희가 일을 하시는 분들 회신을 했지만 한참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관계기관이나 발주처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하는 기간이 5개월, 8개월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홍천의 때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엔지니어로서 사실 울분도 나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긍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조금 더 서울 양평이 추진되는데 문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산 컨설턴트의 조완훈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약 35년 이상을 국내의 도로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 엔지니어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SOC 시설, 도로를 포함한 SOC 시설들은 전문 기술자들이 설계를 합니다. 이 도로 설계하는 그 도로 및 공항 기술사들이 있는데 약 한 1,400명이 있고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직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의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야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도로 분야가 있고요. 구조 분야, 배랑 설계하는 구조 분야, 선발 분야, 환경, 수자화 한 20개 정도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런 분야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엔지니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토목공학을 지원한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졸업을 해도 엔지니어링 사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에 처해 있고 오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 도로 기술입니다. 기술자가 판단하고 기술자가 어느 정도 결정하면 주무관청,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발주처 공무원들은 사실 저희 엔지니어보다는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만 하지는 않으세요. 이분들은 도로에다 하천대에다 다른 분야에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회사 내에서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한 가지 분야만 하면서 서로 코프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는 기술이라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이영옥 국장님도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요. 민자 과정서부터 왜 이렇게 태동은 됐는지 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고속도로로 받아줘서 이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예타를 했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설계를 합니다. 기본 시설을 동시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따로 합니다. 앞으로도 설명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처음 터진 겁니다. 저희 도로 엔지니어들이 가장 설계를 하면서 부담되는 부분이 주민 설명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기공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설계사도 주계사가 하고 있는데 발전된 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주관이 다 다릅니다. 나는 A 노선이 좋다, 나는 B 노선이 좋다, C 노선이 좋다. 그 중에 다 사가지고 결국 하나만 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걸 처음 오픈한 겁니다. 언젠가는 오픈을 해야겠죠. 계속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 양평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선들도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만 주민분들을 면 단위, 2단위, 이니 이게 좋다, 이니 이게 좋다 이런 저항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 수렴을 다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평가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의견을 다 내게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구두로 거기서 제시해도 되고 자기 의견서를 써가지고 그 양평군에나 국토부에 제출해도 되고 그러면 다 수집을 해서 또 종합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이제 설계 엔지니어들이 놓친 게 있는지 또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진행을 해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서 이게 쓰러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지금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좋냐 대안이 좋냐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J-시트를 어디다 붙이냐.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IC가 없으면 크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 네트워크적으로는 필요하지만은 IC가 없으면 그 통과하는 지역 분들한테는 그 편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요청하는 I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래서 이 도로의 목적은 타당성 조사도 이 타당성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왜 하는지를.
일단은 처음에 민작이 시작한 거는 육군국도의 정체 해소였습니다. 하루 주말마다 바뀝니다. 근데 이 결혼은 특히 이제 관광지 치선이 좀 있고 해가지고 평일에 잘 안 막히는데 주말에만 막힙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민자가 그래서 동력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고속도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재정 사업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그 원하는 기시가 사실 일이 안 됐습니다. 0.82였는데 그 기시가 뭐냐면요. B는 베네핏입니다. 편익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느냐. C는 코스트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공사비, 보상비, 유지가비 이런 것. 그래서 당연히 B가 커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는 거겠죠. C가 크면 들어가는 돈은 많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시를 내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통량하고 공사비입니다. 근데 공사비 두 개가 비슷해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자, 편익이 어느 쪽이 많이 나오냐는 건데 이 편익은 교통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우리 서른가 대표 얘기했지만 이 도로에 교통량이 별로 없어요. 차가 많이 안 다녀요. 당연히 기시가 낮게 나오고 있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선을 선정한다는 데서 1순위는 적정 이상 교통량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원안으로 해서 15,800배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를 그 많은 1조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2만 대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양평 지역 이 고속도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통량을 봤을 때는 중부대륙 목표는 종점은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그럼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올라와서 동파로 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가서 동파로 오는 게 맞냐. 아까 발표했지만 남쪽에서 오는 게 약 95%, 북쪽에서 오는 건 5%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그게 왜 동의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가 나중에 조금 개통이 돼서 다니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쪽으로 갔을 때는 양평 IC를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평 IC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동 거리가 20%. 그다음에 남쪽에다가 강산에 제10km 붙이고 강화 IC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양평 국민들의 접근성 어느 게 유리한지 이를 기술적으로 따지면 돼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교통량 자료를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선정하는 시간이 요즘은 특히 수도권에서 1년 이상씩 걸립니다. 다 많은 요소가 있고 또 저항도 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표를 보시면요. 이 비교표는 뭐 나중에 이제 타당성 조사 보고서도 용역이 설계가 종료가 되면 공개가 되고 예타 보고서는 KD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노선 비교표를 납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앞에 세 분이 교수님이랑 포함한 세 분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항을 다 계량화합니다. 수치화합니다. 그게 엔지니어들이 하는 겁니다. 공사비도 숫자로 내게 되고요. 비식도 숫자로 계산을 하고 편익을 그러니까 교통량도 다 숫자로 만듭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거는 각 그 비교 안별로 상대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해서 가장 유정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최종 노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종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자들은 너무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전임 한국도로기술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1,400명의 도로기술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이런 검사 과정에서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좀 기술자들이 하는 거를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특히 더 많은데 그래서 PI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퍼블릭 인벌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기술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PI 전문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통법을 전공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과 다른 면들 중재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타당성 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제조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 이상 예산으로 늘어났다든지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했다든지 이런 제조사가 되는데 그거는 해결되지 않는데 기재부 장관이나 감사원장이 제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되면 신청하면 KDI는 다시 타당성 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 적격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거에는 다 동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 이 규모나 뭐 IC를 하나 더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간략히 또 검토하는 사업 적격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서 최저안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가 전체적으로나 양쪽 국민들한테 좋은 노선이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